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추신경 개통 약물, 기분장애, 정신병 치료제, 뇌전증 치료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분장애 치료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분장애라고 하면 기분에 문제가 있는 장애를 얘기하겠죠. 그럼 기분이 뭘까요? 나 오늘 기분이 좋아. 아니, 기분이 안 좋아.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어떨 때 그런 표현을 하나요? 기쁘고, 유쾌하고, 즐겁고,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 이걸 우리가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누구한테 야단 맞고 기분이 쫙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전 내내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오전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무드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우울한 기분, 즐거운 기분 등과 같이 직접적인 대상이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느낌, 정서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기분 장애는 뭐냐? 우리가 합당한 원인이 있어서 기분이 좋고 합당한 원인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거,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기분이 좋았다가 조금 안 좋았다가 해도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는 기분 장애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기분이 이렇게 좋을 일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좋아. 혹은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 너무 화가 나, 너무 슬퍼. 감정이나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정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우리가 기분 장애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 기분을 조절하는 뇌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증상을 보인다 생각하는 거죠. 기분장애 분류에는 이제 우울장애, 그리고 양극성 장애. 양극성이라 하면 우울증과 조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초록색 보시면 이 범위가 정상 범위란 말이에요. 이 정상 범위 안에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기분이 고양된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이 상태를 우리가 기분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울장애는요, 일시적인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속적으로 우울한 감정 때문에 사고에도 영향을 미쳐요. 난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난 살 필요가 없어. 난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의욕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잠도 못 자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계속 잠만 자거나 이런 식의 이제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울증에서 중요한 거는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 저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은 흥분성 작용이라고 했어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럴 때 우울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요 증상은 계속 우울해요. 그죠? 의욕과 흥미가 없고 불면증과 수면장애가 있고 식욕 변화에 따른 체중 변화. 대부분은 이제 입맛이 없으니까 살이 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어요.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업 능력이 저하되고 자살 시도, 자살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진단은 우리가 DSM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정신간호학 할 때 배우실 텐데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분류 체계예요. 여기에서 이제 9개 항목 중에 5개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명백한 장애가 생긴 경우에 우리가 우울장애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치료는 주로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요. 정신치료, 정기경련요법, 뭐 2개의 자기장 자극. 요거는 이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자기장을 통통통 이렇게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주로 이제 약물 치료를 많이 쓰고요. ECT도 여러분 나중에 정신간호할 때 배우겠지만 우울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리학이니까 약물 치료를 배울 거예요. 항우울제에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모노아민 산화효소, 이거 마오 아까 했어요. 그죠? 이걸 억제하는 약물.
자,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는 뭡니까? 결국은 세로토닌이라든지 모노아민을 산화시키는, 분해시키는 효소를 억제해서 결국은 용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아까 우울증에서는 세로토닌이라든지 노에프린이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증강시켜주는 효과를 가진다. 네, 그리고 사망계 항우울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거예요. 그죠? 선택적으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그러니까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몸에 많이 남아있게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세로토닌 및 노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 항우울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 계속 얘기했어요. 모노아민 산화효소입니다. 자, 이 모노아민이란 무엇이냐? 도파민,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티라민 이런 것들이 모노아민이에요. 이 모노아민이란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뉴런에서 이렇게 도파민을 이제 분해 합성하는 과정을 쭉 설명할 때 쭉쭉쭉쭉 그죠? 합성을 하고 이렇게 소포에서 나와서 수용체랑 결합을 하고 남는 것들은 이렇게 리업테이크, 재흡수해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리업테이크 되는 과정에서 모노아민 산화효소, 마오랑 콤트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런 분해 효소들이 작용을 해서 재흡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해시키는 산화효소를 차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업테이크를 차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결국은 혈중 농도를 높여서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오의 종류는 A와 B가 있고요. A는 중추신경과 간, 위장관에 존재하고요.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을 주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마오 B는 중추신경 계통과 혈소판에 존재하고요. 도파민 등을 주로 분해하게 됩니다. 기전은 가역적, 비가역적으로 마오를 불활성화해서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티라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해를 억제하게 됩니다. 마오를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게 하는 약물을 마오 이니비터, 마오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오이는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주에서 4주가 필요합니다. 항정신병 약물들은요, 대부분 투약을 하게 되면 4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의 임상 증상의 개선은 60%에서 2주 후에 나타나고요. 보통은 4주 이내에 달성됩니다. 마오이의 대표적인 약물은 모클로베미드라고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비정형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일부 공포장애 효과적입니다. TCA를 사실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 얘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이 TCA, 사망계 항우울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정기 경련요법이 부적절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사실은 마오이는 여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요거거든요. 약물과 식품 상호작용인데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1차 선택약으로 사용되진 않아요. 다른 약물에 좀 반응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거나 그럴 때 대체제라 해야 되나? 그렇게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자, 그럼 심각한 부작용이 뭐냐? 약물과 식품의 상호작용인데요. 마오 이니비터는 티라민을 함유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 위기가 온다. 이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티라민이 모노아민 중에 하나였어요. 이 티라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마오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 티라민이 분해되는 걸 억제하게 되니까 혈중에 티라민이 많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티라민이 혈관을 수축하면서 혈압을 엄청나게 올리게 돼요. 그래서 고혈압 위기가 옵니다. 이 고혈압 위기의 증상은 후두엽, 측두엽의 두통, 뻣뻣한 목, 흉통, 오심, 심한 발한, 뛰는 맥박, 홍조 이런 것들인데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고 사망할 수도 있어요. 티라민이 함유된 음식은 그럼 뭐냐? 치즈, 육류, 간, 맥주, 멸치, 훈제 생선, 초콜릿, 말린 무화과, 바나나, 요구르트, 포도주. 웬만한 건 다 티라민이 함유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사실 이런 걸 다 거르고 먹지 않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차 선택약은 아닌데 일부 연구에 의하면
티라민을 함유된 음식을 잘만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항우울제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도 얘기를 하긴 해요. 하지만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안 써요. 예, 다음은 사만개 항우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약물인데, 예, 우리 교과서에 이게 뒤에 나와 있어요. 왜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냐면 최초로 개발된 초기의 항우울제예요. 지금은 많이 안 쓰입니다. 안 쓰이는 건 아닌데 좀 적게 써요. 왜냐하면 이제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 모델은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면 안 쓰기 마련이죠. 사만개 항우울제는 그림처럼 이게 세 개 환이 붙어 있는 구조다 해서 삼환계 트리사이클 안티 디프레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TCA라고 하고요. 신경 말단에서 노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서 그 결과 수용체에 작용하는 전달 물질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기능 저하를 개선시키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미트립틸린, 클로미프라민, 독세핀, 이미프라민, 무슨 틸린, 무슨 라민, 그죠? 무슨 핀 이렇게 끝나는 약물들이 거의 사만개 항우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은 뭐냐 하면요. 혈관의 알파1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자, 알파1 수용체를 차단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원래 알파1 수용체가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차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혈압, 어지러움, 빈맥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무스카린 수용체도 차단을 해요. 그래서 항콜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항콜린 효과는 결론적으로 이것도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력 그림, 구강 건조, 요저류, 변비 이런 게 보통 우리가 항콜린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초래하게 되고요. 과량 복용 시 부정맥, 심장이 벌렁벌렁 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감기가 길어서 콩팥 원인으로 대사 배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미트리틸린은 사실 항우울제로 개방됐지만 그것보다는 편두통 예방 효과가 좋아서 편두통 예방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크로미플라민은 이것도 역시 항우울제로 개발됐지만 강박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어서 강박장애 치료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독세핀은 부작용을 이용해서 불면증 치료에 사용이 되고요. 이미프라민은 요저류 부작용을 이용해서 소아의 안요증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건데 계속 나오죠. 예. 자,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항우울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항우울제와 달리 세로토닌의 재흡수만 선택적으로 억제를 해서 항우울 작용을 하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억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약물을 투여했는데 얘만 딱 억제해주면 좋은데 얘도 억제하고 얘도 억제하고 얘도 억제하고 다 억제를 다 차단해봐요. 그러면 여기에만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데 효과를 보일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비선택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비선택적 약물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거는 딱 내가 필요한 그저 타겟이 되는 표적 기관에만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SSRI 같은 경우는 사만개 항우울제 TCA보다는 이렇게 항콜린 작용이라든지 항히스타민 같은 부작용이 좀 적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이고요. 임상에서 항우울제의 일자 선택제로 쓰입니다. 해당되는 약물은요, 시탈로플람, 에스시탈로플람, 플록세틴,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설트랄린, 이런 약물들이 해당이 됩니다. 플록세틴이라고 하는 약물이 처음 개발이 됐는데 상품명 프로작이에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SSRI 이꼴 프로작 이렇게 항우울제 이꼴 프로작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약물이고요. 그다음에 팍실은 파록세틴, S시탈로 설트랄린은 졸로푸트라는 그 상품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지는 않아요. TCA보다 작다는 거지. 구역, 변비, 두통과 어지러움, 수면장애, 성기능 장애들이 있고요. 고용량의 경우 세로토닌 신드롬을 유발합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잖아요. 세로토닌이 분해되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몸에 세로토닌이 많이 남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고용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세로토닌이 과량으로 남게 되면서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데 땀, 오심, 구토, 설사, 심박동수, 혈압 증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혼수 상태라든지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SNRI입니다. SNRI, 세로토닌 및 노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이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서 항우울작용을 하는 약물이에요. SSRI 다음으로 개발이 된 약물인데요. 항콜린 작용, 항히스타민 작용이 없고요. 만성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완전한 치료를 얻으려면 2주에서 4주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데스벨라팍신, 돌룩세틴, 밀랍시프란, 벨라팍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 벨라팍신은 이제 이펙사라는 상품명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돌룩세틴은 이제 신발타 약물로 개발이 돼 있어요. 특히 이 신발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만성 근골격 통증, 섬유 근육통, 당뇨병성 말초신경계통과 같은 통증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신발타라는 약물이 항우울제로 개발이 돼서 처음에는 이렇게 정신과를 돌면서 세일즈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항우울제는 SSRI가 더 효과가 좋거든요. SNRI보다는 SSRI를 더 많이 써요. 근데 그 신발타가 근골격계 통증, 특히 당뇨병성 말초신경 계통에 해당되는 통증 이런 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게 입증이 돼서 지금은 이제 정형외과라든지 아니면 당뇨병 관련된 내분비 내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세일즈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정형 항우울제인데요. 비정형 항우울제는 뭐 기타 항우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프로피온, 마르자타핀 뭐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이런 약물들은 보조적으로 좀 많이 쓰이고요. 그러니까 SSRI를 1차 선택을 하고요. 아니면 SNRI를 씁니다. 그것도 아니면 TCA나를 쓰죠. 이게 다 정형적인 항우울제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효과가 없거나 뭐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심하거나 이럴 때 쓰는 약물들이에요. 부프로피온인 경우에는 이제 TCA와 비교해서 그 노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재흡수를 약하게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효과가 조금 덜 하긴 해요. 그리고 그 모노아민 효소를 억제하거나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TCA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우울장애 환자에게 사용되고 부프로피온의 특징은 뭐냐면 경구용 근면 치료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물이 A라는 용도로 개발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A 용도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반응을 자극을 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쪽으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 개발된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르타자핀도요, 레메론이라는 상품명으로 임상에서 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라조돈인데요. 자, 트라조돈도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물이에요. 정확한 작용 이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로토닌의 재흡수와 파괴를 억제해서 세로토닌을 많이 강화시키는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항우울제와 비교해서 항콜린 작용의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항콜린 작용으로 인해서 항우울제 용량이 제한되는 환자 혹은 중증 좁은 전방각의 녹내장, 전립선 비대, 기립성 정신질환, 부정맥 환자에게 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진정 효과랑 수면 지속성을 개선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불면증 치료에 많이 쓰입니다. 약물 남용 환자의 불면증 치료에 많이 쓰이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처방받는 약물의 대부분이 이제 트라조돈이 들어가 있어요. 캡슐. 요거 25ml고요. 이건 50ml 트리티콘을 이렇게 알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노인의 불면증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분 안정제인데요. 기분 안정제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리튬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튬. 뒤에 나오는 얘네들은 항경련제들인데요. 기전은 명확하지 않지만 기분을 다운시키는데 항조증 약물로도 효과가 있어서 얘네들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리튬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조증의 급성기에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인 올란자핀, 아리피플라졸, 항정신병 약물인데요. 이 리튬이랑 같이 사용을 해서 기분을 컴다운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분 안정제, 리튬이 있고, 요거는 다, 예, 항경련제입니다. 그 다음에 올란자핀, 아리피플라졸, 비정형 항정신제, 그리고 항우울제 이런 것들이 사용이 이 항우울제는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기분장애라고 해가지고 양극성 장애의 경우에 기분이 뜰 때도 있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기분이 가라앉을 때 항우울제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기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랑 그냥 쭉 우울증만 있는 거랑 이 기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울제에 잘 안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양극성 장애 있는 환자들에게 항우울제는 안 씁니다. 안 쓰죠, 그죠? 탄산 리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은 명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고 좁은 치료 지수를 갖고 있다. 자, 리튬은 양극성 장애 기분 변화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캄다운도 시켜주고 올려주기도 하고 다방면으로 쓰이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좁은 치료 지수를 갖고 있다. 우리가 치료 지수가 좁다라는 건 뭐예요? 유효 효과 성분하고 독성 성분 사이의 범위가 좁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많이 쓰면 확 독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약물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리튬의 혈중 농도를 확인하면서 사용해야 독성이 예방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1, 2주 동안에는 주 1회 혈중 농도를 측정하고요. 혈중 농도가 안정되면 2주에 1회, 이후에는 월 1회 또는 2개월에 1회 뭐 이 정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정신간호학 배우면은 할 거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좁은 치료 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혈중 농도를 확인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리튬의 특징은 뭐냐면 간에서 대사를 하지 않아요. 간 대사 없이 바로 원형 그대로 신장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리튬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콩팥 기능이 손상된 환자에게서 주의 깊게 사용해라. 과다 사용 시 혈액 투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튬의 용량이 많으면 중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독성의 증상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탈수, 발한 등으로 몸 안에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운동 실조, 혼돈, 경련 등이 주증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탄산 리튬의 혈중 농도와 중독 증상 되어 있는데요. 이 리튬 농도도 정신간호학 할 때 아마 그 교재에 맞는 그 농도가 있어요. 그게 아마 국가고시도 나오기 때문에 외우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1.5 이상이면 독성 증상이 나타난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튬 사용 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자, 리튬은 소금, 나트륨이랑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나트륨은 소금기예요. 물을 항상 끌어들입니다. 이게 내가 리튬을 복용을 해요. 그럼 내 몸 안에 혈중의 리튬 농도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면 내 몸에 소금이 많구나, 나트륨이 많구나 라고 인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굳이 신장에서 나트륨, 소듐을 재흡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나트륨이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부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요? 나트륨은 물을 끌어들인다고 했잖아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리튬을 먹는 사람들은 내가 리튬이 소금 성분이니까 소금을 안 먹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적정량의 염분은 섭취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즉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고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운동을 격렬하게 한 경우에 염분이 다량 소실되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사정이 필요한 약물이다 라는 거예요.